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면서도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정부 여당은 굿캅, 배드캅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국민의힘 대표하고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강경 행보로 이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초당적인 위치에 있거니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의 안정세라든가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전국의 강대강 대결에 끼어들 필요 없이 조금 더 초월적인 위치에서 관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도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쉬워지는 게 어차피 제안을 해도 저쪽에서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 간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여야 관계가 그야말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배경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강공을 펼치면서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도 일단은 좀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만 앞으로 지지율을 회복한다든지 특히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방미 과정에서 사실은 결국에는 오해다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을 어느 정도는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대내적으로 국내 정치가 계속해서 극한의 대립 국면만 이어갈 경우에 이것이 대내적으로 좀 이미지가 안 좋겠구나 이런 우려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정기국회가 남아 있고 또 예산 정국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야당에 어느 정도는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유화의 제스처를 좀 내민 것이 아닌가 분석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공식 제안을 받으면 형식과 의제를 협의한 후에 회담에 응할지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이를 두고서 사실상 1대1 회동을 요구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회동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받기 어려운 것을 일단 요구하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장 대표가 취임을 하자마자 굉장히 강경하게 정권에 대한 타도에 가까운 발언을 했고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대여투쟁에 강경한 그런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되자마자 선회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좀 노련한 그리고 경륜이 있고 경력이 오래된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 선회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 그런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사실 국회의원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라성 같은 주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정치 경력이 짧은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계속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런 지하에 다 거절한다거나 앞으로 절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담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또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에는 형식 1대1 회담이라고 하는 지도부의 회동이 아니라 영수회담에 가까운 그 형식을 요구를 해서 본인의 어떤 지위, 체면 이런 것도 보장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가장 요구하고 싶고 또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의 행보에서 가장 거부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넣으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갖고 지지층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이것 봐라 결국에 협치 의지가 없는 건 대통령이다 이렇게 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건들을 또 제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 대표는 지금 여야 지도부 회동이 아닌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장 대표가 회동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받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고 먼저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사실은 장동혁 신임 대표 역시 계속해서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1대1 회담만을 강조할 그런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시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예. 여당의 대표는 지금 뭐 사람이 아니면 악수할 수 없다. 이런 상당히 좀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여야 지도부가 모두 함께하는 회동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판이 안 깔려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누구에게 공이 있느냐, 결국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야당을 인정하고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사과의 유감의 메시지를 보내야만 그래야 장동혁 대표도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는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장동혁 대표가 언젠가는 받을 겁니다. 그러나 형식과 의제, 특히 의제 면에서 결국은 이 지금 극한 대립과 어떤 갈등의 정치를 풀어나가는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향적인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좀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말씀 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그야말로 대여투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서 여기에서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예,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6선, 또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의 중진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이제는 선수나 어떤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요. 네.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 어떤 투쟁의 정치를 몸소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과거의 원내대표 시절에 바로 조국 사태를 이끌면서 조국 전 장관의 낙마까지 이끌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즉 싸울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또 상징성이 있고요. 마침 또 법사위원장이 같은 여성이면서 또 상당히 강경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6선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력을 가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법조계 출신이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낙점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런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된 점에 대해서 일종의 희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사라는 역할이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선임에도 이런 다소 좀 낮은 직위를 본인에 비해서 낮은 직위를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세워서 대여투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장기 돌 때 장군 멍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경우가 이제 추군 나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각자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추다르크라고 부르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나다르크라고 부르는 전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투쟁 경력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인데 근데 굉장히 다선 의원이고 지금 한국 정치의 기현상이 원내대표보다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 간사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일단은 근본적으로 어떤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과도하게 이 정치적 열기가 쏠리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가 마치 상원의회처럼 그렇게 군림하듯이 그렇게 되면서 이 위원장과 간사 자리에 너무 지나친 그 주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우려되는 바 없지 않은데 예. 일단 한편으로는 두 정치인이 또 연륜이 있는 정치인이고 매섭게 싸우면서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타결을 시켜본 경험들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도록 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에 현재 정치가 좀 목소리 큰 일부 지지층에게 많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들에게 또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 지금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올 정기국회의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3대 개혁 작업이 시대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으로 비춰봤을 때 정기국회 향방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청래 대표가 강경 성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발언은 강경 성향 때문에 나오는 발언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란당이나 윤석열 당까지는 과장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란 옹호당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부터가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지만 1, 2위로 결선에 진출한 두 사람이 다 탄핵 반대를 했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행보를 보였던 사람들이 다 결선에 진출을 했고, 그중에서도 더더욱 윤어게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사실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서 당원 일부가 어떤 내란에 관련된 회합을 했다라고 규정이 됐지만 그것이 곧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서 해산 결정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당 대표가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고, 지난 대선 후보도 그랬고 또 계엄 해제를 하거나 탄핵을 할 때 당의 극소수 의원들만 그것을 하는 이런 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똑같은 잣대로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객관적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또 어떤 행보를 선회한다거나 전향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니만큼 정청래 의원의 말이 그리 틀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일부러 더 과장해서 얘기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워크숍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자꾸 프레이밍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 평가의 산물이 아니라 엄연히 형법상 죄로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어져야 되는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먼저 이것이 내란이다, 아니다, 맞다, 이것을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례를 말씀을 주셨지만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정체성에 반하고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매우 목적적인 그러한 강령이라든지 내부 기조, 또 이런 활동들이 당 차원에서 벌어졌다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조차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선택이라고 했고요. 또 윤어게인이라는 것도 어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당에 복귀하길 바란다, 이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깨닫게 된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도 아니고 같이 어떤 내란을 모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정당 프레임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언제까지 계속 내란만 갖고 야당과 대화를 거부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버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야당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란 정당 프레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당정 간에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상 기류가 감지됐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당의 입법 주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좀 물러선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성호 장관이 최근 며칠 동안 많이 시달리고 지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SNS에 연일 글을 올리고 계신데,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짜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연일 올리시는 거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항의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좀 뒤로 물러서서
계시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한 명이 이걸 주도를 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장관도 특히 이제 국회의원 겸 장관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총론이 모아지는 것과 장관의 의견이 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일단 원칙적인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의견만 표명하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객관화하는 측면에서 어지간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라든지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은 많이들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보완 수사라든지 정권 송치받아가지고 들여다본다든지 또 그런 것들, 뭐 더 수사 지휘권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라기보다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아마 민주당의 100수십 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정성호 장관 쪽의 의견에 가까운 의원들도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기탄 없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여야 관계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잘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럴수록 민주당 내부에서의 거대 정당답게 토론을 좀 열심히 하는, 내부의 이견도 존중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강조했거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청래 대표는 겉으로는 원팀을 얘기하고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물러서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내부의 어떤 갈등과 이상 기류는 분명히 감지가 되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법무부의 의견도 아닌,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장관이 나서서 화살을 맞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강경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검찰 개혁을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작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은 공격하기 딱 좋거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을 무리하게 했을 때 민생의 어떤 피해가 벌어질 경우에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밑으로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대통령실에서 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행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북한이 최근 들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정상 국가로 보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이 정상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는 북한의 핵 보유도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북 제재도 피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 국가로 보이기 위해서는 주요 나라들이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서서 김정은의 어떤 외교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초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김정은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러한 것들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선전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네. 또 러시아와 최근에 매우 밀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조금 멀어졌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북중 관계도 돈독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6년 만에 방중 계획이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북중러가 밀착을 하게 되면 뭐 일단은 뭐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한미일도 밀착을 해서 블록 대 블록 간에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대결을 나중에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우방 국가들과의 외교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간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과도한 친중 논란,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 우호나 이런 것들을 더 증진시키고 있는 것은 잘 하는 행동이고, 사실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가 먼저 돈독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한미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햇볕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었고, 예전에 서독이 동독과 대화할 때도 미국이나 프랑스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북중러 대 한미를 고착화시킨다기보다는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동맹을 먼저 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괜히 뭐 중국에 김정은 위원장 온다고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보고도 중국에 일단 가보시라 이렇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잖아요. 일단 수순을 밟아나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그것은 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방문으로 그야말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구도가 심화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의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은 이거는 뭐 최근 상황이 아니라 미중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질서가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 비단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사회 여러 영역에서 자유진영이 똘똘 뭉치고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하나의 연장선상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 이제 방문을 해서 했던 말이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으로 이어져 왔던 그간의 외교 기조를 이제는 이어갈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사실은 북중로는 더욱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도 미중 관계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다면 결국은 미국이 한미 동맹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지금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긴밀해진 상황에서 네. 만약에 중국까지 껴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의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의 구도가 수년 동안 한미일 대 북중러조차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도 소원해졌고 중국에 있던 김정은 위원장 관련 동판이나 이런 것들이 치워진, 그냥 묻혀져 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에 관련된 결정들은 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조거든요. 그건 시진핑 주석의 의도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북한과 중국이 소원해졌고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하는 대신에 전 세계와 다 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도 고립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빚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라도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럴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마냥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결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예전처럼 중국이 비핵화에 있어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북중러 밀착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해법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 체제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미국, 일본과 그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일단 나아가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끝으로 두 분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나마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비춰본다면 권성동 의원도 혐의가 아주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비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예. 2022년 1월 5일에 통일교 관계자하고 만난 것은 사실인데, 그때 보면은 다이어리에도 권성동 의원하고 만난다라고 통일교 관계자 다이어리에도 나와 있고, 문자 메시지도 오늘 드린 거 요긴하게 쓰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작년에 12월 이후로 양쪽에서 이 연락을 주고받은 점,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인정받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